그러면은 여기가 내 집 마련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미쳤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취득하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6.1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무주택자분, 1주택자분, 다주택자분들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개괄적으로 좀 한번 리뷰해 줄 수 있을까요? 말씀드리기 바로 직전에 네. 각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 좋습니다. 그 정부의 그 부동산 철학을 가장 잘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6.19 부동산 정책을 첫 번째로 냈었고 네. 박근혜 정부 때는 2013년에 4.1 부동산 정책을 처음으로 냈었는데요. 네. 윤석열 새 정부 6.1 부동산 정책은 임대시장 안정 정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월 25일에 공개됐던 새 정부의 대선 공약 그리고 5월에 인수위를 거치면서 나왔던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은 이 새 정부는 굉장히 시장주의자라는 그런 인식이 많잖아요. 네. 새 정부에서 관통하는 부동산 정책의 철학은 임대시장 안정이거든요. 다만 방법론이 다른 거예요. 다주택자 부양하고 주택임대사업자 살리고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를 살리고 네. 민간 임대시장이 살아나야 임차시장 안정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간 임차시장의 규제라고 생각하고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벗겨내겠다는 게 그 골자 속에 정책들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네. 6.1 부동산 대책도 상생임대인 제도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네. 하반기 임차시장이 좀 불안불안한 부분이 있으니까 5%만 올리는 그런 임차인들한테는 세제 혜택 주겠다고 해서 임차시장 안정화 대책을 낸 거예요. 그래서 새 정부의 철학이 너무 첫 번째 정책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국 무주택, 1주택, 다주택 이렇게 영향이 어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때려 죽여도 임차 시장은 안정화를 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월세 시장 안정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생 임대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네.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상생임대인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을 했는데 직전 임대차 계약이랑 이 이후의 계약이 5% 이내에서 이게 그냥 강제든 아니면 자율이든 네. 5% 이내에서만 유지가 된다면은 그 사람을 그러니까 소위 착한 사람이다. 시장 가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 올렸으니까 이렇게 상생임대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굉장히 그 1주택자에게 상당히 큰 세제 혜택이 하나 있는데 네.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상생임대인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주택이 여러 채인 사람은 막 양도소득세를 중과받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1주택인 사람들은 그냥 세금 대략 낸다고들 생각을 하실 텐데 1세대인데 1주택인 사람들은 거주 2년 조건을 충족하면은 12억 원까지 과세를 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세금이 빵원이라는 얘기인데 네. 이게 비과세 정책인데 이거랑 과세는 빵원데 뭐 몇천만 원이나 뭐 1, 2억이니까 그렇죠. 거의 무한대의 차이가 나는 네. 차이인데 이 비과세 혜택을 1세대 1주택 상생 임대인이라고 제가 소위 도장을 받게 되면은 그런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주택을 임대를 주는 사람들은 비과세를 받을 생각으로 임대를 준 건 아니고 그냥 뭐 양도소득세를 어느 정도 내겠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좀 중과를 했으니까 중과는 좀 과하고 기본 그런 양도소득세 정도만 내도 난 오케이다 약간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걸 빵원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니까 상생임대인이 상당히 어필이 됐던 거죠. 근데 이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부분이다 보니까 바로 질문이 나왔던 게 뭐 집이 세 채인 사람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질문이 나왔던 거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집을 세 채, 두 채, 한 채 이렇게 다주택자가 집을 줄여 나가서 마지막으로 한 채가 남았을 때 걔가 상생임대인 마크 박힌 그런 집이다. 상황이라면은 그럼 그 친구는 비과세 받는 거여가지고 컨셉상은 주택이 두 채이신 사람들이 제일 유리해요. 본인 거주주택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거나 하면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받고 그리고 한 채 남았을 때 걔는 상생임대인 관련해서 비과세 받고 하면은 두 주택 모두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어서 세금 관련한 뭐 무수히 많은 전략들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매매시장 부양을 위한 대책이라거나 다르게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에 대해서 조금의 개정이 있을지언정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아마 앞으로 더 많은 정책들을 계속 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정리하면 지금 현재는 내가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단 그 집에 무조건 2년을 살아야 되는데 네.
그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파리 부동산 대책 그쵸, 이후에 2017년 파리 대책 이후에 취득한 주택 같은 경우에 내가 거기서 2년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 내가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5%만 증액을 하게 되면 네. 상생의 가치를 아는 상생 임대인이다. 네. 도장을 딱 찍어주고 네. 언제 팔든 비과세 해주겠다 이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는 임대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내놓은 거고 네. 바라보는 지향점이 임대료가 5%만 올라가게 하려고 이걸 하는 거겠네요, 당연히. 아, 그러니까는 거기에 전 두 가지 해석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주택시장 어마어마한 강세장 속에서도 흐름이 두 번 정도 바뀌었는데요. 네. 16년에서 20년까지는 매매 시장이 굉장히 강세인데 임대차는 매우 안정적이었어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언컨대 다주택자와 주택임대 사업자라고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와 주택임대 사업자가 대규모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소위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하니까 전세 공급이 늘어났어요. 매매 가격은 이런 임대 대상인 소형 주택을 위주로 초강세로 갔고요. 85제곱미터 이하로 85제곱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가 있다 보니까 중간에 2019년부터 법인으로 그렇죠. 좀 선회를 하고 네. 그래도 법인으로 가서도 결국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소형주택 위주로 많이 취득을 했었던 건데요. 20년 7월부터 21년 말까지의 주택시장은 전세가가 밀어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임대차 3법이라든가 2020년에 시행했던 말도 안 되는 임차 시장 관련한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이면은 조합 설립인가 전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네. 소유주들이 거주해야지 입주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임차인들 나가주세요. 저 거주하게. 다 들어갔죠. 이러면서 집주인들 다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2020년에 동시에 시행이 돼가지고 임대차 3법을 추진하니까 그냥 임대차 보호법만 추진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걸 추진했더니 임차료가 튀면서 전세가가 매매를 밀어올려서 매매 전세 그래프를 같이 그려보면은 20년, 21년은 둘이 같이 가거든요. 맞아요. 그 전에는 그냥 매매 시장은 매매 시장의 논리로 갔고 전세는 매우 안정적이었고요. 그래서 새 정부에서 공약에 나오는 그 철학이자 골자가 네. 임차 시장 안정화시키겠다. 그래서 소위 20년 이전을 봐라. 주택임대 사업자 있고 기업형 임대주택이 있고 다주택자 육성정책 칠 때 임대시장 안정화되지 않았냐.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 하니까 임차료 올라간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은 아예 폐지하겠다. 이게 공약이었고 전면 재검토하겠다. 폐지고 나머지 이런 다주택자를 규제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민간 임대공급원이라는 걸 깨닫고 이들을 육성시키고 부양시켜야 된다고 방향을 잡아가지고 상명한 거기 때문에 질문에 상생임대인이 임차료 5%만이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전세낀 갭 투자가 늘어나도 임차시장 안정화된다고 이 정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1주택 갭 투자든 아니면 2주택 다주택 갭 투자든 전세낀 갭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임차시장 안정화됐던 16에서 20년의 그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매매 시장은 모르겠고 임차 시장은 그냥 이렇게 하면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만약에 그러다가 매매 시장이 또 불안해지면은 어떡하지? 라는 우려가 생길 것 같거든요. 네. 일반 분들은. 네. 현 정부는 매매 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는데요. 다만 그 부분을 그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250만 원 주택 공급하겠다. 공급으로 공급으로 듣겠다. 막겠다. 공급으로 막겠다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공급에 무리하게 개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정부 위주의 공공택지 중심으로 공급을 하다 보면은 시장 논리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땐 공급이 늘고 가격이 위축되면 공급이 감소하고 하는 자연스러운 사이클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너무 공공이 개입하게 되면은 그런 사이클 무시해서 그런 공급 원리가 깨지니까 공급은 최대한 시장에 맡기겠다. 네, 그리고 수요가 있는 곳에 우리가 공급하도록 제도는 좀 풀어줄게. 그래서 구도심에 도시 공급 늘려야 되니까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규제 풀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공급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두 번째는 국토부 장관 인터뷰 때 심상정 의원이 물었거든요. 정책 목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다.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어떤 과도한 개입과 규제를 푼다면 자연스러운 레벨로 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기능을 더 크게 보는 거네요. 네, 쉽게 맞아요. 얘기하면 이전 정부보다. 네, 자율 조정 기능이 있다고 생각해서 단기적으로 규제를 풀면 튈 수도 있지만 그런데 좀 더 길게 냅두면 알아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매매에 목적이 없어요.
그냥 종전 정부는 매매 가격이 너무 높고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 약간 이런 교조적인 멘트가 있었는데 네. 지금 새 정부는 그런 멘트가 아예 없고 시장에 대해서 좀 간섭 안 하고 냅두면은 약간 출렁거림이 있겠지만 알아서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 그거는 좀 감수할 생각이다. 그게 원희룡 장관 인터뷰 때 단기적으로는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되지 않겠냐 약간 이렇게 말한 근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제 이 정부의 첫 번째 타겟은 임대시장 안정화 그리고 그로 인한 우려는 이제 매매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 였는데 그거는 공급으로 잡겠습니다. 현재 공급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치우겠다는 관점인 거잖아요. 네. 그게 제가 보기에 대표적인 게 분양가 상한제를 그 규제를 손보는 거 같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 분양가 상한제 규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변화가 있는 건지 좀 여쭤볼게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방식은 비슷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지금 정부보다 더 과격했어요. 뭐냐면은 택조법 폐지하고 아니 신도시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구도심은요. 구도심 재건축은 촉진해야지 하면서 구도심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가 뭐야? 분양가 상한제야? 폐지 이런 거거든요. 박근혜 정부는. 근데 지금 새 정부는 그냥 뭐냐면은 분양가 상한제? 그냥 합리화, 현실화. 그리고 3기 신도시는 일단 승계. 그리고 막 약간 좀 더 마일드한 버전의 순한 맛이거든요. 네. 저긴 완전 이제 페퍼로니 어마어마하게 넣어가지고 이제 한 번 먹으면은 마라탕, 절대 등급 마라탕이었는데 박근혜 정부는 지금 정부는 너무 마일드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정부 정책을 설계하고 기한했던 그런 당시 시점에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너무 불장이었고 그렇죠. 작년 11월, 12월, 올해 1, 2월까지 해도 2월 24일 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1월 달에 이미 다 정책이 나왔었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만들었다는 건데 그때 너무나 엄청난 불장이었고 그렇죠. 맞아요. 막 가계대출이 GDP 100% 넘어서 기재부 위주의 인원들이 배치돼가지고 부채 부담 너무 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규제 다 풀자 이러면은 스스로도 말이 안 되지. 좀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시장 자율로 완전 가고 싶긴 한데 이게 너무 불자해서 규제 다 풀어버리면은 심지어 대출 공약도 뭐냐면 생애 최초 LTV 80인데 나머지는 다 70 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다 풀어버리면은 그럼 진짜 완전 스페이스X 우주로 날아가는 것 같이 주택 가격이 하늘로 승천할까봐 좀 마일드한 순한 맛 버전으로 공약을 짰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분양가 상한제 같은 제도는 정부 정책의 철학에 기반을 해서 판단을 하고 한데 지금은 합리화로 발표됐지만 시장이 위축된다면 그냥 규제가 풀릴 겁니다. 분상제를 개편한다는 거는 분양가 상한제 레벨을 조금 더 완화시켜 주겠다로 보이고 기사 같은 거 보니까 분양가 한 4% 정도 오를 거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시장에서 가격이 너무 억제돼 있으니까 공급자들이 분양할 마음이 안 생길 거고 분양할 마음이 안 생길 테니까 가격을 좀 더 받을 수 있게 해줄게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우려하거나 걱정하는 분들이 계셔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해서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이름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라 분양 원가제인데 네. 마치 분양가 상한제 하니까 얼마 가격 이하로 받지 말라라 하는 그런 느낌처럼 상한제가 된 건데 분양 원가제라고 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그 주택을 때려 죽여도 그 가격 이하로는 분양 못 한다는 얘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가격에 분양하는 그 주택 가격이 그냥 현 시점 기준으로 그 지역에 그 집을 공급할 때 제일 싸다는 말이 되니까 뭐 주식으로 비유하면은 소위 PBR 한 배 가격이 되는 건데 그 이하로는 물리적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양 가격이 비싸다. 그거는 이제 구매력의 차이에서 나오는 느낌이고 개개인의 느낌이다. 네, 그냥 어느 지역이든 예를 들면 서울에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 강남권의 주택에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은 거의 시세의 60% 레벨이고 그리고 경기도나 신도시는 주변 시세가 없다 보니까 저 가격 비싼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최고 시행사 잡아가지고 저희 집 공급해라 하면 그거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는 당첨됐다면은 그냥 무조건 계약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양가 상한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할 수가 없어요, 이 제도는.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는 무임승차를 기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건들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특히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 조합이 120가구가 있었어요. 재건축한다 그러니까 20가구가 반대했고 100가구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가구는 반대하니까 나가고 그걸 막 다 사들인 다음에 100가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150가구를 지어가지고 34평 150가구를 지어서 100가구는 우리끼리 논아 먹고 50가구는 이제 팔자. 이렇게 하면서 얼마에 파냐니까 분상제가 없었을 때는
그냥 우리 받고 싶은 돈을 받자. 주변 시세로 비싸면 받아가지고 좋지. 주변 시세가 얼마래? 그럼 이 가격에 받아가지고 그 수익을 우리 백가구가 논아 먹자. 이게 재건축 재개발 기본 스킴인데 그렇죠.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팔자고 하는 50가구의 가격이 조합원들 분양가격과 거의 유사해 버려요. 원가제니까요. 그렇죠. 조합도 원가에 분양을 네. 받는데 이쪽도 분양 원가로 네. 하라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고가 점점 진행이 되냐면은 주변 시세가 100인데 분양 원가는 60레벨일 때 결국에는 이게 청약 로또인 거고. 그렇죠. 예, 그 청약 로또를 그 사업주들이 바라봤을 때는 아, 저 진짜 고생 우리가 했는데 조합 설립 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20명이랑 싸우고 고생해가지고 60 가격에 받는 건데 당첨되는 분들은 별 차이 없. 딴 데서 그냥 다 할 일 다 하고 와가지고 갑자기 청약 홈에서 한 패 놀랐는데 돼가지고 먹으니까 네. 본인이 어떤 생각이냐면 너무 무임승차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사업주가 들게 돼 있어요. 분상제 원리가.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분상제가 장기화되면은 그 소유주들이 어떤 생각하냐면은 우리 그냥 34평 150가구로 가지 마시고 46평 100가구로 가자. 일반 분양 하지 말자. 그래서 일반 분양이 그냥 아예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상제라는 제도가 천년만년 갈 수 없다는 거를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분양가 상한제에서 특히 지금 정부에서는요. 네. 지금 정부는 시장 자율화를 굉장히 추종하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가만히 냅둘까요? 굉장히 불장이었기 때문에 약간 마일드하게 순한 맛으로 한 거지 사실은 엄청나게 매운맛 마라탕을 쏘고 싶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분양가 상한제 상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있다면 개꿀 이러면서 그렇죠.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땡큐인 생각합니다.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변 아파트 시세가 아무리 무너져도 분양가 상한제 가격으로는 가기가 올 수가 어려울 것 없어요. 같아. 올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게 정말 그 대한민국 재건 비용이나 마찬가지여가지고 그 가격에 예로 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 평균 전세가를 한 50% 되는데 네. 만약에 뭐 60% 수준으로 분양을 받았다 네. 시세 그럼 전세가랑 거의 차이 없게 분양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거는 네. 뭐 무조건 되면은 무조건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책에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에 필요한 건 임대 시장에 대한 인식 개선이 더 먼저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일까요? 임차 시장 안정은 박근혜 정부 때도 했고 문재인 정부 때도 했고 모든 정부가 임차인들의 상대적인 열의로 인해서 그들을 배려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임대차 시장의 그 공급 주체가 다주택자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한없는 규제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생 전략을 역대 정부가 항상 수행을 해왔는데 네. 어떤 장단점이 있었냐면은 임차주택 퀄리티 관리가 좀 안 되고 임차 기간이 2년 단위다 보니까 너무 짧아서 임차인들이 2년마다 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이거가 주택 구매의 큰 원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임차 시장 자체가 품질이나 기업화 또 밸류체인상 산업화가 안 되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2000년 10년대부터 계속 이걸 선진화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맞아요.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부가 임차 시장 안정화되면 어떤 생각이냐면 임차 시장 안정화되면 매매 시장도 안정화가 돼요. 그냥 매매 시장에 대해서는 얘기를 따로 안 하고 있지만은 그냥 임차 시장 안정화하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매매도 어느 정도는 안정화해 볼게라고 약간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임차주택이 늘어나야지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임차주택이 기존의 수가 동수인데 예를 들면 100가구가 있는데 50대 50 자가 임차하고 있는데 임차 늘립시다 해서 다주택자가 집 한 채 더 사버려가지고 임차 60으로 만들고 자가 40으로 만들어버리면은 자가 쪽의 수요가 공급이 확 줄어들어 버리면서 자가 가격이 튀게 되는 게 저희가 16년, 20년 경험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얘네 생각은 순수 임차 공급을 좀 해서 임차가 50에서 60으로 늘어나도 자가도 50이고 주택수가 100에서 110이 되면은 그러면은 임차가 한 60 늘어나면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네. 임차 사업만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해가지고 막 기업들한테 혜택을 줄 테니까 너네가 해라 이렇게 해서 2015년에 기업형 임대주택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 예전 뉴스테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도 등장할 예정입니다. 새 정부에서도 네, 등장할 네. 예정이고 그때부터 막 등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정책 위반자들이 임차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또 매기 한 명 풀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 마음은 뭐냐면은 그렇게 기업들이 임대주택을 하더라도 우리 뭐 소셜믹스 싫어요. 임차주택 싫어요. 우리는 뭐 그런 임대 공급도 3기 신도시도 이제 공공임대 위주로 신도시를 짓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그런 신도시 싫어요. 그냥 과거의 택지개발 촉진법처럼 민간이 80%인 도시 주세요. 그러니까 공공택지는 51%가 공공주택이니까 우리 그거 싫어요.
뭐 다 약간 이런 거여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공공이 제공하는 주택이나 공공성이 높은 주택이 민간 레벨에서 봤을 때 그게 좀 싫은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뭐 상생이든 뭐든 아니면은 저기서 대단한 밸류를 주고 있단 말이야. 뭔가 이런 인식 개선이 있었을 때 임차 시장이 선진화가 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임차료에 대한 그런 거부감도 사라지게 될 거고 그러면은 임차 시장이 산업화가 되니까 기업들도 들어오고 아니면은 큰 손들도 들어오면서 임차 공급이 늘어나고 그럼 임대 시장이 안정화되는 거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인식 개선이라는 부분이 되게 지금은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길게 풀면은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 제가 책에 좀 적었습니다.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도 공약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저는 그 공약을 거의 액면 그대로 믿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전용 59제곱미터 이하를 부활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부활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부활하냐 보도자료 같은 걸 보면은 그 원인 분석이랑 막 현재 상황 분석 이런 걸 막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으로 짜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킬 만한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임사를 부활할 만한 환경이 뭐냐면 당연히 임차료 상승이고요. 그래서 임차료 안정화 정책을 한번 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임차료가 안정화가 안 된다. 네. 그럼 주임사 부활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16, 20년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어느 정도 효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아니면 주택 매매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위축된다. 지금 같은 경우에 매크로 영향을 받아서 내년에 시장이 되게 위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열려 있는데 네. 그래서 주택 시장이 좀 침체 일로를 걷게 되면은 건설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다 고용부터 시작해서 어려워지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부채 레벨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 빠지면은 LTV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네. LTV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런 또 이제 한도 가구들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그 자산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그 다주택자들이나 주택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손을 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주임사가 부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임차료가 예상보다 크게 올라가거나 네. 매매 시장이 매우 위축되는 상황이 왔을 때 주임사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정리하면 임대 시장이 불안해지거나 매매 시장이 침체되거나 그럴 때는 이 네. 카드를 쓸 수 있다. 네. 만약에 이거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하면은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만 부활해서는 안 되고요. 네. 종합부동산세를 완전히 그렇죠. 얻어맞게 돼 있으니까 세제와 묶어서 종합적인 패키지로 등장을 해야지 그게 정책적인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만 고쳐가지고 저희 내일부터 주임사 59제곱미터 이하 부활입니다 와 해도 아무도 안 해. 종부세 내야지. 취득세, 전국세가 다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정책이 약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전 정부에서는 주임사 규제했다가 박근혜 정부 때는 굉장히 육성시켰다가 지금 정부 또 육성할 것 같으니까 이런 이미 두 차례 그 변동으로 인해서 진짜 본심이 뭘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주임사제를 정말 키우고 싶은 건지 아닌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부활한다 해서 내일부터 바로 그냥 와 막 주임사 부활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세금, 그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그리고 주택시장 관련한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게 다 매칭이 됐을 때 부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패키지로 부활할 수 있는 제도 내용들은 지금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제도하고 묶여있는 것들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준다거나 네. 취득세 감면을 어느 정도 해준다거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약상으로는 과잉 개입을 하지 말자는 컨셉이고 그러니까 양도세로 모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생각은 이제 약간 버리라는 게 새 정부의 메시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나 뭐 다른 걸로 잡아야지 양도소득세로 잡으면은 막 과열된 다음에 그 액심만 어렵게 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솔루션이 될 수 없다는 게 이 정부의 그냥 기본 골자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주식도 안 좋고 코인도 안 좋아요. 네. 부동산도 사실 거래가 거의 안 되는 것 같고. 거래 엄청 안 되죠. 지금 상황에서 무주택자분들이 어떤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무주택 가구의 그 고민 상담이 사실 제일 어려운 편에 속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제로 투 원이라는 그 무주택에서 1주택으로 넘어가는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단기적인 주택시장 사이클은 맞추기가 어려워요. 단기적인 그렇죠. 사이클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지금보다 주택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는 정말 미지의 영역이라고 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계속 개발이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5년이나 10년 후를 보면 지금보다 좋아질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는데요. 그래서 주택은 기본적으로 이런 막연한 생각이라도 그게 긍정적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나 대상을 무주택 가구들이 보시면 좋다고 생각이 되고 네.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주택시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늘 신축이 주도하는 신축 메타였고요.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좋은 동네들은 다 한때 신축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2010년대도 항상 신축이 주도했어요. 강북이든 경기도든 항상 신축 대규모로. 그래서 2020년대도 2030년대도 앞으로도 계속 신축 메타는 이어질 거고 이거는 1970년대 강남 개발할 때부터 맞아요. 일기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강북 재개발 뉴타운 할 때 경기도 구도심 다 재개발할 때 다 신축 메타였거든요. 미래도 계속 신축 메타고 그래서 그 미래 신축이 뭐냐? 답은 두 가지인데 누구나 알고 있는 3기 신도시가 신축 메타의 하나예요. 네. 3기 신도시가 공공택지던 뭐 민간택지던 모르겠고 네. 일단 신축이 들어가고 신축 대규모 주거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한 2기 신도시보다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3기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신축 버프 프리미엄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을 하니까 네. 그 이하로 공급할 수가 없다는 그렇죠. 점. 이게 제일 강점인데 네. 일단 3기 신도시를 기대를 해본다거나요. 근데 이건 청약 전략이 되겠죠. 네. 청약 전략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기존 주택의 신축을 잡아야 되는 건데 기존 주택 신축은 주택사업 모형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 재건축과 재개발, 리모델링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고 재건축이 제일 좋은 건 저희가 다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기존 주택 시장에서 재건축이 되지 않은 거는 1986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때의 아파트들부터는 용적률도 막 높고 200% 넘어가기 시작하고 제가 어저께도 광진구를 갔다 왔는데 거기 자양동에 있는 아파트들 보면은 용적률 다 200% 중반 넘어가고 90년대 지어졌고 네. 자양동에 있는 아파트들도 보면 88년 지어진 아파트인데 용적률 228%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은 과거의 용적률 뭐 180% 이하는 다 재건축했는데 네. 고민 없이 네. 85년 이전에 86년 이후부터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이라는 양대 모델이 각광받을 것 같은데요.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 네. 방식이다 보니까 지금 주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런 리모델링 대상지를 잘 찾아보셔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그런 데를 매수의 기회로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받으면 다 같이 조정을 받을 건데 네. 그런 거를 극복할 때 미래의 신축이 가장 빨리 극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책 제목이 사야 할 집, 팔아야 할 집이잖아요. 네. 그 사야 할 집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미래의 신축이 될 집을 말씀하신 거군요. 맞아요. 그럼 어차피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거라면 네. 미래의 신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집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 일반 분들이 그 미래의 신축이 될 수 있을 만한 집을 고를 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미래의 신축이라고 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신도시 지역이 신축이기도 네. 하니까 청약 전략을 그러니까 청약으로 당첨되는 집은 다 새 집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청약 전략을 잘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청약제도 개편에 지난 2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새 정부의 청약 제도가 바뀌는데 상당히 공헌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기존 주택의 취득인데 기존 주택을 신축으로 취득하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 리모델링이 있는데 재건축 그런 기대감이 이미 시세에 굉장히 많이 반영돼 있고 네, 그렇죠. 많이 비싸니까. 그리고 네, 좀 취득이 어렵다 할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빌라여서 실제 거주가 좀 까다롭고 어렵죠. 그러니까는 타지 거주하면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점이 있고 네. 리모델링은 그나마 80년대 이후 건설된 90년대대 아파트여서 거주 환경이 그나마 양호한데 거주를 하시면서도 얼마든지 리모델링에 대한 그런 기회를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시장이 신축 메타로 흘러왔기 때문에 네. 이런 80년대 말 아니면은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은 지난 7년간의 강세장에서 가장 덜 올랐던 아파트들이기도 하고 네. 미래에는 반대로 또 기회가 있는 아파트들이기도 하니까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있는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 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책에 제가 리모델링 사이트를 전국 다 적어놨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제가 지금 굉장히 조그만 유튜브 채널 갖고 있는데 거기서 그 단지를 다 답사하고 있거든요. 아, 분당 입지를 설명해야 하는 게 아니라 분당에 이 아파트가 리모델링 하고 있다. 아. 어느 단계다. 그리고 네. 이 아파트 들어가서 여기가 어떻게 생겨먹었다. 네. 제 채널에 작은 설명이 본격 부동산 떠먹여주는 채널이라고 돼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는 그냥 공부하게 하지 말고 그냥 떠먹여주자. 아. 그래서 이제 신축 메타인데 네. 미래의 신축이 여기라고 그냥 한번 떠먹여줘 볼까 했는데 아직 그 사람들이 많이 못 알아보고 이제 계셔가지고. 아시겠죠. 네, 여기도 오셨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가보겠습니다. 네. 좀 정리하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청약을 하는 거고 전부 새 아파트니까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중에는 아무래도 리모델링이 제일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고 네. 그 대상되는 게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 그리고 그 아파트들 중에 현재 리모델링 단계, 진행 단계, 뭐 초기든 아니든 진행 단계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고 그것들이 이제 최상욱님 책이랑 유튜브 네. 채널에 있으신 거잖아요. 네네. 네, 그걸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갑자기 네. 그냥 마음이 후련합니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잘하지 않나요? 정말 최고야. 그래도 조금 좋은 타이밍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거든요. 네, 그게 제일 어려운 그냥 네. 고민 포인트인 것 같고요. 지금 주택 시장이 네. 확실히 거시경제적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네. 그렇다고 막 우리나라에는 모든 어떤 정책 의사 결정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이 완전 붕괴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주택 시장도 자신의 구매력을 쓰면서 주거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도시가 성장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너무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면은 그 부동산에 시간을 녹이지 못해서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고 그렇죠. 생각해서 네. 타이밍 잡는 것보다는 타임을 녹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제 책의 머리말이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거시경제 환경을 봤을 때 2019년 상반기가 입주 물량이 많고 전세 가격이 하향 조정되면서 매매가도 같이 끌어내려졌던 맞아요. 그런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거의 유일하게 한 6개월 정도 안 좋았죠. 매매 시장이 매우 하향 네, 안정화되고 그런 기간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한번 약간 실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이제 정책 먹힌다. 17년 파리 부동산 대책이랑 18년 9.13 부동산 대책 냈더니 2019년에 조정되네. 이렇게 하면서 되게 좀 약간 마음을 놓았던 그런 시즌이 있었는데, 네. 근데 그때 일어났던 거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전세 가격 하향 안정화가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임차료를 반납해야 되는, 그러니까 보증금을 돌려줘야 그렇죠. 되는 그런 역전세. 현금으로 문제를 네. 일으켰고 역전세를 네, 일으켰고, 그래서 그런 시점이 있었던 시기가 그런 초강세 장의 연속에서도 중간에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세 가격의 트렌드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전세 대란이라는 얘기가 연초에 있었다가 지금은 그런 얘기가 조금 사그라들고 있는데, 전세 가격 추세를 보면은 작년 3, 4분기가 정점이었어요. 네, 정점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작년 3, 4분기가 정점이고 이런 추세로 조금 내려간다면 내년 2년 차가 되는 2023년 하반기가 역전세의 리스크가 조금 있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주택 시장이 내년 하반기까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약세로 가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 사이에 열심히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신도시 청약 전략이든 공부를 하시고 자금 마련한 다음에 거주 목적으로 네. 들어가시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 쓰신 사야지 팔아야 할지 책에서 이전 정부의 부동산을 대변하는 키워드는 똘똘한 한 채였다. 네. 지금 정부는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을까요? 다주택자. 어떻게 보면 상생 임대인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나왔는데 새 정부는 상생 임대인을 원해요. 임차시장 안정을 시켜줄. 네. 너가 다주택자든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든 1세대인데 임차를 주는 사람이든 다 상관없고 임차시장 안정화를 위한 상생 임대인을 원해요.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인정해 주는 거네요. 네네. 이전 정부에서는 이제 다주택자가 시장을 교란하는 주체라고 생각을 했다면 소형, 중형, 대형 평수가 있는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이런 것들하고 같이 해서 소형 다주택이 강세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네. 의미가 어떤 건지. 그건 두 가지였는데 작게 보면은 네. 2016년에서 2020년의 반복인데 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플러스 세제 관련한 모든 개선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소형주택에 대한 그런 투자 수요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기존 주택 수는
고정값이니까요. 그러니까는 소형주택에 대한 그 임차 공급이 늘어나면서 임차료는 안정되지만 매매 네.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거가 있어서 소형주택, 다주택자가 조금 각광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고요. 네.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좀 롱텀한 측면의 접근인데 제가 2017년, 18년부터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형평을 사라였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가구 구성원은 1인, 2인, 3인, 4인 정수로 떨어지는데 평균 가구 구성원은 2.3인으로 소수점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이라는 것도 그래서 정수로 곱해야 되거든요. 내가 10평이면은 10평, 20평, 30평, 40평 15평이면 15평, 30평, 45평, 60평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주택평수가 25평, 34평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렇네요. 이게 정수 매칭이 잘 안 되거든요. 네, 네. 그거는 국민주택이라는 이제 희한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가 저희 주택시장 표준화가 되면서 사람은 1, 2, 3, 4로 가는데 면적은 그렇게 가니까 이게 맞지 않는 타이밍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평균 주거 면적을 봤더니 11평이더라고요. 1인당이요? 네, 2000년대 초반에는 한 8평 됐었어요. 근데 그 많이 1년에 늘었네요. 0.5평씩 늘어나요. 그래서 늘어나서 11평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자 봐라. 자, 2인 가구 25평. 그러면 곱하기 12.5평이니까 좀 여유롭죠. 그죠. 근데 3인 가구 25평 작죠. 네, 네. 3인 가구 34평 딱 맞네. 근데 살다 보면 너 한 3년 안에 바로 좁아진다. 왜냐하면 인당 평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늘어나고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 사잖아요. 뭘 네, 사고 네. 하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니까 그 34평이 좁아져요. 그러면은 3명이 40평대 살면 이제 넓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 제가 어떤 거를 말씀드렸냐면은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85제곱 이하로만 계속 공급하다 공급을 보니까 하니까. 그리고 2010년대에 공급한 주택 단지를 가보면은 저 완전 충격받았던 게 맞아요. 2010년대 초반에 제 가젤류탄 갔다가 600가구 분양을 하는데 85제곱미터 이하로 594세대를 분양하더라고요. 그래서 6세대만 네. 1%만 네. 46평인 거예요. 거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네. 여기 입주하는 예를 들면 부부들은 2명 남은 어디로 이사 가냐고. 어디로 이사 가죠? 단지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데 그 단지 안에 44평이 있으면 글로 가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마레프처럼 뭐 이렇게 25평, 33평, 40 이렇게 평형대가 있어서 그 단지 안에 승계가 되게 되는 게 아니라 85로 다 깔아버리니까 여기서는 뭐 어떻게 살라는 거야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시장에서 그 당시에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막 대세가 되기 시작하면서 다 소형 주택이 뜬다 하고 그게 사실 제도가 그랬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있으니까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고 주임사 등록하면은 이렇게 떴던 건데 그럴 때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4인 이상 가구를 위한 주거가 한국에 아예 없다. 그래서 4인 이상 가구에 대한 주거는 정책과 무관하게 그냥 이거는 장기 트렌드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18년 정도부터 막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34평 가격에 46평 막 더 끝까지 차가지고 맞아요. 딱 붙었어요. 네. 네, 그때 주임사 등록이 되니까요. 뭐 그랬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결국 최종 목적 결과물이 뭐냐면 똘똘한 채잖아요. 네.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했고 주임사자들 규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2020년, 21년부터는 대형평 초강세 시대가 펼쳐져가지고 거의 몇 년 많이 동안 못 올랐죠. 오른 거를 1년 만에 다 올라버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대형평 완전 강세로 가니까 이젠 또 뭐라 그러면 대형평 시대래요. 이제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번 주에도 그 통계청의 가구 추계가 나왔는데 1인 가구가 현재는 31%인데요. 네. 2050년에는 1인 가구만 40%가 돼요. 네. 그리고 1인 가구도 그 사람들이 1인 가구가 1인당 주거 면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11평, 12평, 13평, 14평 계속 늘어나요. 네. 근데 1인 가구에 14평, 15평을 위한 그 주거 서비스가 한국에 없어요. 뭐냐면은 오피스텔 들어가라. 그렇네. 아니면은 뭐 빌라 들어가라. 네. 이 두 개거나 아니면 25평 아파트 가야 되니까. 맞아요. 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신길뉴타운에 입주하는 그 아파트 언박싱 프로그램 찍으면서 신길뉴타운을 갔는데 46평을 20대 여성분이 당첨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당첨되셨어요? 여기 청약 점수가 64점이던데 그러니까 추첨제 됐다고. 그러니까 청약제도가 가점제 추첨제인데 대형평만 추첨을 했는데 근데 그분이 42평을 그 사람이 혼자 42평을 어떻게 살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쟤도 진짜 개판이다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네. 지금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가 돼야 되는데 그들을 위한 주거 공간이 없고요. 그래서 그 1인 가구 안에서도 구매력 높은 가구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59제곱미터도 있지만 40제곱미터 레벨에서의 그 1인 아파트 단지급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적 있는 그런 단지들 이런 그런 무지개떡 같은 그런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진다면은
그런 소형주택 평형대에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그렇게 설계되는 단지가 행여나 있다면 반드시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의도에 MBC 부지에 브라이튼이라는 그 빌딩이 올라가고 네. 있는데 거기는 아파트랑 오피스텔이 같이 통합 공급이 돼요. 주거단지가 아니니까 통합 공급이 네. 되는데 거기는 오피스텔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아파트나 마찬가지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했고 당시 하나금투 다닐 때 저희 모든 직원들한테 청약하라고 했거든요. 그 혼자 사는 친구들 다 일어나봐 해서 다 청약해라. 다 청약해라. 왜냐면은 저기는 일반 오피스텔이 아니다. 저기는 그냥 아파트 단지다. 아파트 단지고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가 주는 모든 서비스를 다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일반 오피스텔 한 동짜리 들어가느니 저런 데를 가라. 그래서 다 청약해라. 그리고 물리면 찾아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는데 저희 리서처 중에 한 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차장님 감사합니다. 요즘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이런 복합으로 공급되는 주거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네. 하시면 정책 무관, 뭐 시장 무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전세나 월세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시점에 좀 주의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종전보다는 임대차 보호법이 네. 나쁜 점은 임차료를 너무 단기간에 올렸다는 점이 나쁜 점이고 네. 좋은 점이라면 어쨌든 4년 임차의 시대를 열었다는 게 네. 임차 시장 장기화 측면에서는 개선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걸 임대인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거꾸로 말하면 임차인들은 조금 좋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증금에 너무 많은 돈을 묻어두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제 주변의 무주택이나 시장을 보는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생각하냐면은 금융시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긴 하지만 정말 뭐 대차게 무너진 후에는 다시 부양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뭐 투자 기회를 잡아서 막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 보증금에 너무 많은 돈을 묻어두기보다는 그냥 항상 유동화 시킬 수 있는 야수 심장을 가지고 유동화 시켜서 타이밍을 좀 잰다거나 아니면 뭐 나중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몸을 가볍게 만들어 쓰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운영 못하고 난 시장 잘 못 봐. 그냥 모르겠고 기존 주택 뭐 최상욱이 말한 대로 그냥 신축 메타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 리모델링이나 좀 알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4년 임차 거주하시면서 계속해서 소득을 늘려가지고 구매력을 확보해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 되게 공감됩니다. 예. 대구 같은 경우에는 막 분양가보다 더 싸게, 그러니까 막 손해 보면서도 마피 네. 이렇게 빨리 팔려고 하는 분들도 이제 슬슬 나오시는 것 같고 세종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되게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지방은? 2020년 이후에 주택시장이 그 710 이후에 주택시장이 19년 말부터 두 가지 패턴으로 법인화라는 패턴하고 네. 그 다음에 외진의 그 투자 목적 주택 구입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세종시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을 가져본 적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세종이 엄청나게 올라갈 때도 네. 그냥 세종시는 공무원 도시이고 저는 이제 도시의 구성원의 어떤 성격이 균질한 거를 그게 좋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제가 예전에 읽었던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이라는 책에서 도시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새벽 시간대부터 밤 시간대까지 여러 계층들이 다 그 도시를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야, 진짜 멋있다. 네, 근데 공무원들 라이프는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는 분명히 비는 시간이 있고 결국 그 땅은 풀 사용이 안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서울도 비슷한데 종로구 같은 데 가면은 낮에 없어요. 사람이 어마어마해요. 네, 밤에 사람 없어요. 낮에는 어마어마하지만 밤에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좋은 주거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주거지, 지금 여기 사무실도 강남에 있는데 그냥 강남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새벽부터 그 밤늦게까지 비는 시간이 없어. 비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왜 안 비냐면 그거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서 뭔가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집도 있고 학교도 있고 학원도 있고 술집도 있고 그 건축물들이 계속 있으면은 사람이 거기서 뭔가 할 수 있는데 세종이 좀 그렇지 못해가지고 그런 거랑,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세종은 매우 정치적인 정책적인 도시라는 그런 측면에서 세종부가 되면서 좀 더 데미지를 입는 부분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세 번째는 뭐 너무 올랐기 때문이고요. 많이 올랐죠. 네, 진짜. 너무 올라서 그 전년도에 연간 40%대 올랐으니까 거의 뭐 이제 절벽처럼 올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710 나오고 나서부터 세종이 조금 흔들린다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때 710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한 게 있고 네. 그때 비거주 갭 투자의 수단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건드려서 완전 조사골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상생임대인이 네. 뭐 상생임대인은 면적이랑 가격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1세대 1주택인데 내가 한 주택 갖고 있는데 세종시 공무원이 서울에 있는 집을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해놨었는데 네. 그냥 한 번 더 전세 계약 연장해서 상생 임대인 되면은 저는 거주하지 않았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네. 거잖아요. 근데 상생임 제도가 있기 전에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인가가 있어가지고 1주택을 임차를 주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거를 4년 단기 임차를 주면은 네. 그게 면적이 얼마든 공시가액이 얼마든 그게 얼마든 중과 배제 혜택을 줬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거를 그래서 세종시 공무원 갭 투자 정책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세종에 있으면서 다른 지역에 집을 네, 세종에 있으면서 서울을 갭 투자하고 4년 단기를 걸어놓으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8년짜리 준공공 주택임대 사업자를 걸면서 그걸 해야만 그리고 그렇죠. 85제곱 네, 이하고 맞아요. 등록 시점 공시6억 네. 이하인데 저거는 면적이랑 가액 기준도 없는데 심지어 한 주택인데 4년 단기인데 중과 배제 제가 비과세도 줬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것까지 줄 정도로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이거는 꿀 혜택인데 꿀 혜택을 넘어가지고 세종시 공무원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710 부동산 정책 때 그 정책이 초토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지금 그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데는 왜 그렇게 침체가 있을까요? 대구는 세종처럼 24시간 돌아가는 도시인데. 대구는 그냥 단기 네. 공급이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단기 공급이 많으니까 그냥 단기 사이클을 그냥 대구가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장기 공급이 많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이제 막히고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신규 분양 주택이 그렇다면은 신규 분양 주택들에 대해서는 기존 구축들보다는 더 제가 선호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누구나 네. 마찬가지죠. 네. 새거 좋아하는 거는. 그럼 대구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시장 기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시장이 만들어내는 사이클에 있는 네. 도시다. 네네. 그 공급이... 아마 이렇게 공급이 주택 가격이 빠지고 분양이 미분양 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공급이 감소를 하고 또 그 전에 좋았었을 때는 또 주택 가격이 굉장히 강세였기도 하고 네. 이런 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대구는 굉장히 미니 서울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잖아요. 대구가 분지에 있고 네. 그래서 서울처럼 둘러싸여져 있고 네. 그래서 양적으로 팽창하기가 어려운 그런 도시공간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작은 서울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왔는데 그냥 자연스러운 수급 논리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뭐 내 집 마련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무주택 가구들한테는 굉장히 뭐 이게 말도 안 되고 뭐 미쳤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결국 이런 사단을 거치고 나면은 공급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타이밍을 재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 가격에 마피가 이 정도 되고 이러면은 내가 생각했던 금액에 들어온 것 같고 나의 어느 정도 대출 구매력이 있고 그리고 주거 수요에 대한 이런 니즈가 있다고 하면은 취득하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 좋습니다. 책 마지막에 보니까 모르면 스트레스고 내가 알면은 스트레스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알아야 된다는 제 평소 건데. 신조이기도 한데 네, 공부해야 된다는 건데 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사실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그냥 목표잖아요. 네. 내 집 하나 좋은 집 싸게 사는 거 이게 목표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공부하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평생 집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주택시장에 관심이 좀 약간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20살 때 그러니까 군대 제대하고 공교롭게도 했던 게 재건축 수주 영업을 한 거예요. 그것도 서울 강남에서. 진짜요? 네. 어떻게 하다 하셨어요? 그걸? 그때 그 대학원 선배가 그 인력 아웃소싱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대형 주택 건설사에 외주 수주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수주 영업을 하다가 서울 강남에 있는 그런 아파트 조합원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막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이거 하라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부동산 갖고 있어야 된다. 부동산 사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궁금하니까 선생님은 부동산 어떻게 모았냐? 어떻게 샀냐? 얘기를 하니까 막 얘기를 하니까 야, 좋은 아르바이트네.
그냥 네.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알려줬거든요. 앉아봐 하면서 3시간 동안 차를 먹이면서 네. 자기의 투자 전략이랑 자기의 성공 스토리를 어마어마하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거 한 8개월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생각이, 제 건축학과 전공했는데 그냥 난 건설회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 레미안이 제일 잘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물산 가셨었구나. 네. 그냥 뭐냐면 네. 난 레미안 지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저는 1조 원이라는 금액도 그때 처음 들었어요. 음아파트 재건축한다 그러는데 공사비가 2조 4천억인가래요. 그래서 2조 원은 얼마의 금액이냐. 나는 이제 2,400만 원도 없는데 네. 2,400만 원도 없는데 2조는 얼마짜리 금액인 거예요. 간다. 감이 안 네, 오는데 네. 지금은 제가 금융시장에 있으면서 한국 GDP는 1,800조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때 2조 원 대학생인 제가 바라본 주택시장 너무나 거대했고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바라보니까 주택시장이 제일 거대하긴 하더라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8,000조가 넘어가니까요. 주택시장만 그냥 6,000조가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갖고 있는 자산시장 중에서 가장 거대한 시장인데, 근데 주택을 사는 데 있어도 아까 제가 신길에 그 당첨된 20대의 사례를 얘기했던 것처럼 그 친구는 40평대, 그러니까 34평 이상이 추첨제가 있다는 거를 알고 추첨을 넣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청약을 넣은 사람이고, 청약 어디서 넣은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갖고 있는 통장이 물론 MB정부 때 만능 통장 만들어가지고 청약저축 가입하면 다 넣을 수 있는데 옛날엔 예금 부금 맞아요. 다 나눠져 있었죠. 그러니까 옛날 세종류일 때는 좀 공부를 했는데 나는 지금 부금이 좋은 거야, 뭐 저축이 좋은 거야, 예금이 좋은 거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원샷 솔루션이니까 이걸로 공공주택, 민영주택 다 넣을 수 있는 줄 안다거나 너 청약 있어? 나 있는데? 그럼 이거 넣어봐 했는데 안 되는 거야. 막 이런 경우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왜 안 되는 거야? 세대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알면은 스트레스가 아니라고 했던 부분은 세상 모든 거는 다 공부의 영역인데 주택도 내가 공부하고 내가 전략을 수립한 만큼 남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게 항상 많기 때문에 부동산도 그냥 천천히 꾸준히 공부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공공기관에 들어갔을 때 그때 제 팀장이 저보다 10살 많은 41살이었는데 그 당시 전 31살이었고요. 네. 그분이 용인 흥덕지구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40대 때 당첨이 되더라고요. 주택을 처음으로 구매하는 시점이 40대여도 늦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평균 주거 구매 연수가 전반적으로 40대예요. 근데 30대는 왜 주택 구매가 어렵냐면 돈이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을 모은 게 없는데 어떻게 집을 삽니까? 지금은 주택이 너무 자산시장의 일부로 주택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가 너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저거를 지금 타지 않으면은 뭐 설국열차 떠난다거나 막차라거나 하는 이런 공포 불안이나 불안 요인들을 굉장히 하는 것들이 조금 많으면서 뭔가 주택시장이 갖고 있던 그런 본연의 이런 모습들이 이제 지금 많이 사라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근데 지금 다시 자산시장 조정기가 좀 나오니까 옛날 모습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공부는 당연한 건데요.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단 주택은 주거 서비스가 기본이고 그리고 투자는 주택으로도 자산 가격 상승을 자연스럽게 경험을 하면서 자산을 읽어 나갈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내 인생의 모든 어마어마한 솔루션은 될 수 없다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열심히 소득을 늘리셔야지 돼요. 왜냐하면은 집을 살 때도 결국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3가지 소스밖에 없는데 내 월급, 대출, 자산처분 소득이라는 3가지 소스밖에 없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데는 어마어마한 관심을 드리는데 일 잘해서 소득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좀 저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가구의 크리티컬한 포인트는 DSR이거든요. 근데 그 가구가 소득이 1억 4천이 된다면 DSR은 아무런 규제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소득도 높은데 대출도 높아지고 그럼 소득과 대출이라는 양쪽의 구매력이 어마어마하게 레버리지로 늘어나요. 내 소득이 1,000만 원 늘어나면 1,000만 원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1,000만 원의 DSR을 환산하는 대출 캡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기 소득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그런 어마어마한 강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 주변에 부자 된 사람 중에서 소득 낮았던 사람 없었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낮았던 때도 있고 말도 안 되게 높았던 때도 있었는데 낮았던 때를 3년을 경험하고 나서 뭘 느꼈냐면은 낮은 연봉일 땐 돈이 모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너무나
진실이자 팩트예요. 낮은 연봉인데 마른 수건을 쥐어짜라? 그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학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이 굉장히 낮은 필드에 있다면 그거를 높일 수 있는 필드가 어딘지, 내가 뭘 잘하는지를 자기개발을 꾸준히 하면서 필드를 옮기고, 그리고 소득이 들어올 만한 다른 파이프라인, 예를 들면 너나이님 같은 경우에도 네. 약간 멀쩡하게 회사 다니시다가 그렇죠. 네, 멀쩡하게 회사 다니고 소득도 있으셨지만 다른 재능과 기회를 네. 이렇게 잘 발굴을 하면서 네. 그런 파이프라인을 개발한 하나씩 케이스가 하나씩 되는 늘려나가는 거잖아요. 거죠. 네. 그것도 저도 비슷했는데, 회사만 다니다가 월급 받았는데 어느 날 기고를 했더니 15만 원 막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기고를 하니까 초과 소득이 발생을 하는데 책을 내려가서 책을 냈는데 좀 10,000권 팔리니까 1,500만 원 더 들어와서 책이 팔리니까 또 1,500 정도 더 들어오네. 소득이 높은 레벨에서 은행을 갔더니 이제 대출 캐파도 이만큼이고요. 늘어나고 구매력이 증가하고. 제가 연소득 3,300일 때는 신용대출 3,000 받기도 어려웠는데 제가 연소득 막 1억 8천, 2억 5천 이렇게 찍고 되니까, 연봉이 그 정도 레벨 되니까 대출이 무제한으로 열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소득이 늘어나는 게 대출의 LTV 캐파를 어마어마하게 늘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소득에 좀 집중하시면 좋겠고, 너무 단기간에 성과를 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보다는 긴 생애 주기에 걸쳐서 그냥 어느 순간에 타이밍이 올 거예요. 네, 내가 그런 이거를 것 같아요. 해야 되겠다. 네. 그 타이밍에 자기가 준비가 돼 있으면 되는데, 그 준비는 저는 단언컨대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득이 마련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기회는 계속 오기 때문에 네. 뭐 부동산 지금 사이클 놓쳐도 다음 사이클 잡으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설령 무너져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극복시켜 줄 건 내 소득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는 소득이 많다면 상당히 능동적인 자산 배분 전략이랑 투자 전략을 짤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꼰대 같은데 일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 많이 돼요.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 그전에는 막 온갖 부동산 주식책들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서점에. 그때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네, 그때는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도. 근데 2009년도에 제가 입사 3년차 돼가지고 갔더니 다 직장에 살아남는 법. 막. 자기 개발 책들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침이 없으니까. 내 능력과 내 자기 개발은 부침이 없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2005년에 입사를 하면서 네. 그 주택시장이랑 주식시장 상승장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쵸. 한참 올라갈 네, 때죠, 그때. 근데 진짜 자고 일어나면은 막 그 당시 판교 분양하고 막 이럴 때여가지고 2003년 시세랑 2006년 시세는 다 3배 차이 나는 거예요. 3억 아파트를 수주 영업을 했는데 9억이 됐어. 네, 9억대 있고 12억대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때 아니, 장난 어떻게- 아니었어. 그 당시에 저는 부동산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그냥 부동산을 살려면은 그 돈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닌지, 3억 다 있어야지 그 3억짜리 집을 사고 있는 거 아닌가. 대출 1억 5천 대출을 어떻게 받아요, 대출을. 그 대출은 저희 집은 대출 때문에 망해서 네. 전 절대 대출 받을 수 없어요. 막 이런 그런 마인드셋이 네, 네, 있어가지고 그런 좋은 기회를 놓쳤던 거가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공부는 계속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르면 스트레스는 여기서 나오고 알면 대응이 되니까요. 네. 근데 금융위기가 오고 나니까 완전 소위 말해서 어마어마한 붕괴가 네, 있었는데요. 어마어마한 붕괴가 있었는데 특히 부동산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붕괴를 그렇죠. 했습니다. 특히 경기 외곽에 고가 고가 분양했던데, 분양했던 용인 특히 이런데. 그때도 대형평으로 피날레가 있었거든요. 거의 반토막 대형평 그냥 완전 네, 반토막 네, 났습니다. 네. 완전 반토막 났고, 그래서 그거를 분양받으신 분들이 제가 공공기관 갔더니 계셨어요. 소득을 계속 분양대금으로 그쵸. 썼거든요. 넣는 계속 거죠. 분양대금으로 썼는데, 그때는 그러니까는 완전 초고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런 이제 충격을 받으신 건데, 그러나 결국 그분을 살린 것도 그 소득이었어요. 결국 계속 꾸준히 불입을 할 수 파셨어요? 있었고, 예, 지금 들어가 살고 다행이네. 계세요. 들어가 살고 다행이네. 계시고, 네. 그러니까 소득과 대출이 주는 그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봉을 높이자. 그리고 다른 소스를 계속 개발하자.